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간접 금융 중심의 금융제도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개발과 금융의 심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제도가 크게 발전한 것은 제1차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정부 하에서였습니다. 이때 수립된 경제계획은 종합계획으로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한 수많은 투자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투자 재원을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조달하고 배분해야 했기 때문에 금융제도의 발전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 직접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960년대 초기에 거래 종목의 제한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부 소유 기업의 주식을 불화한다거나 상장기업의 배당을 보장하거나 법인세율을 인하해 주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간접 금융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가령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했고,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각각 1961년과 1962년에, 서민금융을 위한 국민은행은 1962년에 설립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산업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967년 이후 지방은행의 설립을 허가했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967년에 한국주택은행을 설립했고, 대외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국환 거래의 원화를 기하기 위해 1966년에는 한국외환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개의 일반은행과 한국산업은행만이 존재했던 1950년대와 달리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60년대는 다양한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제도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에 이어서 1970년대에도 금융제도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항 이후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외부로부터 이식되었지만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금융업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기에 일반은행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면서 근대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사금융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금융시장은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였고,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자 사금융시장은 제도금융시장과 비견날 정도였습니다. 가령 1963년의 일반은행 예금은 263억 원이었는데 사채시장에서 거래된 자금은 191억 원이었습니다. 1965년 금리 현실화 조치로 제도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사채시장과의 격차가 확대되었지만, 그렇다고 사채시장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개발과 함께 자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기간에도 사채시장은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채시장의 금리는 일반은행 대출금리의 2배를 넘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72년 83 조치를 공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의 사채를 신고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사채를 조정해 준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972년에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와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 조달 시장으로서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에 주식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거래소 관련 주식 주도의 거래, 청산 거래 중심의 매매 등으로 이때의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간접금융 중심의 금융제도화에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1960년대 후반에 정부는 다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장회사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공개 정책을 적극 시행했는데 1968년에 제정한 자본시장 육성법에서는 법인세율과 감가상각의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공개를 유도했다면 1972년에 제정한 기업공개촉진법에서는 정부가 정한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정해 공개를 강제하였습니다. 물론 지정기업이 공개를 이행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개를 유도했는데 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1972년 이후 상장회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62년 16개에 불과하던 상장회사는 1968년에는 34개, 1970년에는 48개, 1972년에는 66개였는데 기업공개촉진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3년에는 104개로 증가했고 1976년에는 274개, 1980년에는 352개로 그 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인수 체제를 구축하여 주식 공모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아울러 정상 거래 제도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보통 거래 제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주식 현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체 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식 시장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함께 금융 제도가 발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정부 금융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항상 초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취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1961년에 일반은행을 국유화한 것입니다. 해방 이후 정부 수요 은행이었던 일반은행은 정부의 민영화 조치에 의해 귀속은행주가 민간에 불화되어 1956년에 민영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은행을 부정축제처리법에 근거하여 불화된 은행주를 환수하여 다시 국유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정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더욱이 국채계에 순응하여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산업은행법 역시 개정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했고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중화공업화가 추진되는 1970년대에는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하여 각 금융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 일부를 국민투자기금에 배정할 것과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정부가 결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정부는 특정 경제 부문에 자금을 배분하는 선별금융뿐 아니라
금리도 규제하였습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제되었는데 일반 대출금리는 사채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정책금융의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더욱 낮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등 금융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한 경제 부문과 산업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 개발과 금융의 심화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980년대 이후의 금융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